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7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포함한 주요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여러 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일 중심, 실용주의가 엿보이는데요. 우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현직 기업인인 두산그룹 김정관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장관 후보자는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오선의 정성호, 윤호중 의원을 지명했고,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으론 검찰 출신의 봉욱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릴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기간 정치적 신뢰관계를 쌓아왔습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정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과 형사사법체계 개혁특위 위원장을 맡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장서 왔으며, 대통령실이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소개할 만큼 평소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가감없이 피력해왔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죽은 권력들, 또 야당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을 했던 그런 정치검사들에 관련해서는 또 적절하게 또 인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수사권 조정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역시 민주당 5선인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를 이끈 정책통으로 평가받습니다. 민생회복과 기획재정부 개편에 열쇠를 질 경제수장에 지명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 예산실과 정책조정국 등 예산과 재정 라인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오늘 인사와 관련해 신속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의 회복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는 관료 출신이면서 기업에서 실물 경제를 경험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해 구윤철 후보자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를 이끌 투톱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차명대출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후임에는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봉욱 수석은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기획통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검찰 출신을 기용한 데는 내부 사정에 정통한 민정수석으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이번 발표로 19개 정부부처 장관 중 17곳의 진용이 갖춰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남은 국토부와 문체부 장관 인선도 내부 검증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다른 인사에서도 출신을 따지지 않는 능력 위주의 인사 철학이 두드러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코로나19 방역 당시 국민적인 신임을 얻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설계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장관급인 지방시대 위원장은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명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 인사가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는 두 번째 사례가 나왔는데요. 오유경 현 식약처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어서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사령탑으로 불릴 만큼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정 후보자는 지명 직후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일본 유학을 거쳐 최초의 거점 국립대 여성 총장에 올랐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핵심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모교 출신의 첫 여성 총장을 역임한 분으로서 미래 인재 육성과 국가교육 균형 발전에 힘쓸 것입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선 경쟁자기도 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에 위촉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위원장을 발탁하면서 계파 불문한 탕평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민사회 수석실이 확대 개편된 경청 통합수석에는 시민운동가 출신 전성환 씨를 임명했고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오유경 식약처장에 대해선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앞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 이어 차관급에서도 정권 교체 뒤 유임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오늘 인선으로 농림부와 중기부, 여가부, 교육부, 복지부 등 5곳의 여성장관 후보자가 지명돼 이재명 정부 1기의 여성장관 후보자 수는 앞서 3명에 그쳤던 윤석열 정부 1기 때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그럼 정치팀 김정우 기자와 오늘 나온 이재명 정부의 인선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주말인데도 내각 인선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통령실 수석 2명, 거기다 차관급 인선까지 대규모로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당장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제 수장 자리가 비어 있다는 인식, 그리고 또 추경이나 미국과의 통상 문제 등을 논의할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핵심 장관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 이런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제 시스템 개혁 의지도 드러낸 셈인데요. 이번 주말 사이에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이나 기재부 같은 주요 부처들의 분리 개편 방안 초안을 논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법무부, 기재부 장관 또 이제 비어있던 민정수석 자리까지 발표하면서 사법, 검찰, 기재부 개혁을 발맞춰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되면서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민생 경제 1번으로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도 민생 물가 잡아야죠. 네, 이번 인선에서는 특히 검찰 개혁을 이끌 인사들이 눈에 띄는데요. 민정수석에 또다시 검찰 출신이 임명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서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등용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검찰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인사에게 검찰 개혁을 맡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두터운 정성호 의원이 임명이 됐고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임명됐거든요.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의 사법 검찰 개혁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실무 경험까지 다 갖춘 인사들을 등용한 건데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함께 속도감 있게 이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도 출신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사법 개혁을 실현시킬 적절한 인물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직 남아있는 인선이 있죠. 특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을까요? 네, 이제 19군데 중에 17군데 정부 부처가 채워졌고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2곳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뿐 아니라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민주당 현역 의원만 7명이고요. 여기 이제 대통령실로 간 의원들 또 국세청장까지 합치면 12명이나 되거든요. 아무래도 당정 간에 이제 정부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 현역 의원들이다 보니까 인사 검증하는 데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별 균형도 봐야 되는데요. 오늘까지 대통령실에서 지명한 여성 장관 후보자 수가 5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3명에 그쳤던 윤석열 정부 1기 때를 비교해보면 이미 넘어선 셈인데 남은 자리에 여성 장관 후보자들이 얼마나 더 갈지도 관심 사안입니다. 네,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위해 북한에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한 MBC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북한이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를 공개한 바 있죠. 이 무인기가 우리 군이 보낸 게 맞고 더 나아가 비상계엄 직전이었던 11월에 다시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자극했다는 군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은 우리 군의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던 우리 군과 정부.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MBC가 확보한 군 내부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이때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낸 게 맞고 비행 경로 역시 북한이 공개한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는 이에 더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직 군인 A씨의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또 보내라는 상부 지시를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 소실됐기는 했지만 북한이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허둥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효용성을 확인해서 써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느껴서 이러면 좀 계속 큰일 날 텐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 장교는 또 지난 10월 무인기가 발각됐다는 북한의 발표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오히려 좋아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VIP랑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사령관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지시에 따라 11월에도 무인기 침투 작전이 또 실행됐다고 했습니다. 제보자들은 우리가 보낸 무인기는 소음이 심한데도 저고도에서 전단을 뿌리는 임무를 수행해 발각되기 쉬웠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평양 상공, 그것도 320m 상공에서 한 10바퀴 이상을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는 그런 비행 경로를 입력했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딱 봤을 때 제발 들켜달라 이거 외에는 없는 거.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계엄 요건 확보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2.3 계엄을 앞두고 시행된 무인기 침투 작전의 진실. 잠시 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증언이 군 내부에서 나온 만큼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내일 다시 출석할 것을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목요일 이후로 출석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법 수사 대상인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비선실세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가 발견됐고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우물풍선 날린 원점을 타격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아직 실체가 규명되지는 못했습니다. 누구로부터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거 그때 있었잖아요. 그 인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추가 정황이 포착되면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1차 조사를 끝내자마자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곧바로 하루를 쉬고 내일 다시 나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어제 조사에선 기본 정도만 물어봤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또 계엄 선포를 논의한 위헌 위법적인 국무회의와 체포 방해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국무회의 참석자 조사에 대해선 상하관계나 지휘관계, 공모관계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에 대해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기존 수사 단계에서 밝혀진 국회 예산 차단, 언론사 단전 단수 문건 전달 혐의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불과 이틀 후에 다시 소환하는 건 피의자의 건강 및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내란 사건 9차 재판이 있는 7월 3일 목요일 이후로 출석 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어제 특검의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받은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는데요. 조사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버티면서 한동안 조사가 중단됐고 일부 조서에는 서명이나 날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집 잡기와 시간 끌기가 계속됐던 윤 전 대통령의 첫 특검 조사를 구민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경부터 일요일 새벽 1시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등검찰청에 머문 시간은 15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 5시간가량,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대신 조서 열람에는 3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런 시간 끌기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 혐의 조사 담당자를 경찰관에서 검사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며 대기실에서 버티면서 시작됐습니다. 신문에 나선 경찰관은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관련 혐의를 수사하다 특검으로 파견된 박창환 총경,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월 관저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불법 체포라며 고발한 경찰 관계자 중 한 명입니다.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좀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조사는 검사님이 좀 해주시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마저 부인하며 고발을 해놓고 그 대상자가 특검 수사팀에 있다고 문제 삼은 겁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주체는 경찰이 아닌 공수처였습니다. 더구나 경찰청은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박 총경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혐의 조서에는 서명이나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시간 변경, 지하 주차장 통로 이용 요구에 이어 조사 담당자 교체 요구까지 조사 절차에 대한 트집 잡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검 측은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박창환 총경이라며 박 총경 배제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공산당 입당 전력을 문제 삼아 철거가 추진됐던 육군 사관학교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입니다. 당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홍범도 장군의 업적을 축소하려 들었고 저항한 단체는 보훈부가 나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식의 대응을 했고 홍범도 장군을 기리기 위해 열리던 사격대회도 정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한 미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보훈부의 입장도 바뀌었습니다. 변윤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무장 독립운동가들을 겨냥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에 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치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서 나라를 지킨 육군 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의 졸업장을 준 그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행적들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의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광복회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와 학계의 반발이 터져나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성향학자로 지목되는 김영석 씨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광복회가 정부 주최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며 반발하자 보훈부는 광복회 학술원 예산 6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명사수 홍범도 장군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열리기 시작해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할 정도로 성장한 홍범도 장군배 사격대회는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자 국가보훈부는 자신들의 손으로 삭감했던 광복회 학술원 예산 8억 원을 전액 복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홍범도 장군배 사격대회 예산도 뒤늦게 다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자신들이 깎았던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보훈 사업은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정권에 따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장맛비가 잠시 그친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건강과 시설 안전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강원 경포해수욕장. 빨간 파라솔이 설치된 백사장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피서객들은 바닷물에 몸을 담그거나 파라솔 아래에서 떼약볕을 피합니다. 오늘 날씨 너무 더워서 진짜 너무 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중앙시장으로 넘어가서 카페 들어갈 것 같아요. 아예 백사장을 벗어나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은 피서객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 그늘 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아이한테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서 이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오늘 오전 중부 내륙과 강원 동해안까지 확대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북 경주 37.5도, 강원 삼척은 37.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청은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사이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있다며 폭염특보가 더욱 확대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엔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일어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5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날이 많겠고, 기상청은 특히 비나 소나기가 내린 뒤 잠시 선선해지더라도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갈 수 있다며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온열 질환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치자 기업들이 앞다퉈 초저가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400원대 라면에 이어 800원대 우유와 4,000원대 컵빙수도 등장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 은평구의 대형마트 라면 코너. 라면을 고르는 손길이 신중합니다.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까지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건 가격표. 할인이 들어가도 라면 5개 묶음에 4,000원대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자체 브랜드 라면은 절반값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일반 라면은 2,280원으로 한 봉에 456원, 짜장라면은 2,780원으로 한 봉에 556원 수준입니다. 판매량이 지난 1월 39만 6천여 개에서 지난달 59만 5천여 개로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싼데도 불구하고 맛은 차이는 별로 없고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쌌던 편의점도 초저가 마케팅에 뛰어들었습니다. 제품 포장에 아예 가격을 큼지막하게 집어넣은 880원짜리 딸기맛 우유, 기존 브랜드 우유의 절반값입니다. 고물가 시대가 계속되면서 저희 고객분들도 가성비 상품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직장인들의 얇아진 지갑을 겨냥해 한 저가 커피 브랜드가 내놓은 4,400원짜리 컵빙수도 인기입니다. 웬만한 커피값보다도 저렴합니다. 이제 빙수 먹으러 가면 좀 크게 해서 15,000원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한 잔에 4,400원이면 뭐 괜찮죠. 초저가 마케팅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국내 경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1%대까지 떨어졌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2%대에서 4%대로 2배가 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생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운데 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가성비와 품질을 인정받으며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중국 가전기업 샤오미가 SUV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출시 3분 만에 20만 대가 예약된 만큼 인기입니다. 이제 소형 가전을 넘어 미국의 테슬라와 경쟁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대륙의 실수가 통할까요? 베이징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 중심가의 샤오미 매장. 휴대전화와 소형 가전제품들 너머로 자동차가 전시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저마다 한 번씩 앉아보려는 차량. 이번 주 출시된 SUV 모델 U7입니다. 800V의 충전 전압을 사용해 15분 만에 620km를 충전할 수 있고 주행거리는 835km에 달합니다. 400V를 사용하고 최대 주행거리가 719km인 테슬라의 모델 Y보다 앞서는 성능입니다. 比如说你电车它可能都会有一些开挂的晕车和瞬间提速，它就有了一个防晕车模式。 샤오미의 CEO 레이주는 출시 발표회에서 테슬라를 겨냥해 U7을 만들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我们小米就是不服输。今天呢，我们就正式对比啊，这是应特斯拉邀请啊。 샤오미는 U7의 가격을 우리 돈 4,800만 원에서 6,2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경쟁 차종인 테슬라의 모델 Y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비용을 생각하면 가격 경쟁력은 더 커집니다.
1,000만 원 이상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테슬라와 달리 샤오미는 자율주행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지도나 애플 뮤직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기존 테슬라 고객은 물론 글로벌 시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肯定还是造型好看，我觉得是这第一的。然后其他的配置反正感觉也不缺。 샤오미는 앞으로 5년 동안 2천억 위안, 우리 돈 37조 9천억 원을 연구 개발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나 소형 가전에 특화돼 있던 샤오미가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시장의 강자들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2025년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노인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새로 생겨난 노인 일자리 중에 무용고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일도 있는데요. 무용고자의 상주가 되어 홀로 떠나는 일을 배웅하는 겁니다. 김준영 영상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모르는 분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있습니다. 상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장례를 치러줄 사람 하나 없이 생을 마감한 80대 노인의 빈소. 손무현 씨는 왜 여기를 지키고 있을까요? 유식업은 20년 정도 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100만 원도 안 되고 저라도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고 무연고자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노인 일자리, 무연고 장례 동행. 죽음과 쓸쓸함을 곁에 두고 살아온 노인들이기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임할 수 있다는데요. 부디 좋은 데로 가시고 가셔서는 아프지 말고 친구들 많이 생기라. 노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더 노인에 대한 애착심이 가지. 난일 같지 않거든요 이게. 내가 홀로 있다 한다면은 얼마나 쓸쓸하겠어. 베이비붐들이 노인 인구로 진입하면서 경험과 역량에 맞는 의미 있는 일자리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이러한 욕구들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공공이 주도해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살리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전체 노인 일자리 중 약 1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6%는 근무 시간과 수당이 제한된 공익 활동이거나 민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무섭다고 할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참 서글퍼지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보살펴주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실 수 있다는 게 보람을 갖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튿날 일자리로 만난 11명의 상주들이 홀로 떠나는 노인을 배웅합니다. 일반인도 상주는 11명 없어. 오늘 가시는 분은 10일 남매. 이 양반이 최고네. 홀로 돌아가셨지만 저희들이 그 상주 노릇을 해주고 있으니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웃으면서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용접.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류현진 선수가 24일 만에 부상 복귀전에서 5이닝 1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올 시즌 자신의 한 경기 최다인 9개의 삼진도 잡았습니다. 김수건 기자입니다. 류현진은 24일 만에 부상 복귀전에서 1회부터 쾌조의 컨디션을 보였습니다. 절묘한 체인지업으로 첫 타자 최지훈을 헛스윙 삼진 처리했고 2번 안상현은 커터로 돌려세웠습니다. 기분 좋은 연속 삼진으로 시작한 류현진은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을 기가 막히게 공략하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뽐냈습니다. 특히 4회엔 특유의 위기관리 능력도 발휘했습니다. 마운드에 발이 걸리는 등 안타 2개와 볼넷으로 맞이한 1사 만루 상황에서 오늘 최고 구속인 148km의 빠른 공으로 삼진을 잡아내 아웃 카운트를 늘렸고 이후 내야 땅볼을 유도해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습니다. 5회 삼진 2개를 추가해 올 시즌 자신의 한 게임 최다인 9개의 삼진을 기록한 류현진은 5이닝 1실점 호투를 펼친 뒤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경기에서는 SSG가 LAD와 한유섬의 홈런을 앞세워 어제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어제 홈런 2개를 포함해 5타수 5안타의 불방망이를 휘두른 키움 송성문은 오늘도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1회 2루 베이스를 훔쳐
34연속 도루 성공에 기록 행진을 이어갔고 이후 홈을 밟아 선취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5대2로 앞선 5회 3런포를 쏘아 올려 점수차를 크게 벌렸습니다. 송성문의 맹활약을 앞세운 키움은 만원 관중 앞에서 삼성을 꺾고 올 시즌 처음 3연전을 모두 싹쓸이했습니다. 6월 팀 승률 1위의 상승세를 탄 기아는 6회 타자 1순하며 6점을 뽑아 LG를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FC 서울은 레전드 기성용 선수가 이적할 예정인 포항과 공교롭게도 현재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성용은 결장한 가운데 팬들은 감독과 구단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포항전을 앞두고 트럭 시위는 물론 서울 팬들은 김기동 감독과 구단을 향한 항의 집회까지 벌였습니다. 김기동 나가! 김기동 나가! 지금 밥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좀 많이 좀 속상하고 성룡이 형을 마지막으로 보내준다는 생각으로 왔어요. 아직 이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기성용은 오늘 출전 명단에 빠져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는데요. 기성용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곳곳에 항의 문구를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었고요. 킥오프 직전 야유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팬들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네요. 탁구 대표팀의 신유빈, 임종훈 선수조가 2주 연속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회 4경기를 치르면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완벽하게 정상에 올랐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도 많았습니다. 더위를 피해 해수욕장으로 많은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오늘 경주가 37.5도로 6월 하순 기준 역대 가장 뜨거웠고요. 강릉도 34.8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많이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대구가 35도, 광주 35도, 서울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영남 지방에서 5에서 20mm가량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해안과 중부지방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청주 25도, 대구 25도로 일부 지방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이 30도, 청주 32도, 부산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중북부 지방에서는 비가, 충청과 남부 지방에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자극한 게 사실이고 비상계엄 직전인 11월에도 다시 무인기를 보냈다는 군 내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일부러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은 일부라도 사실이면 내란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 속속 드러나는 정황에도 지금까지 사실상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환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건 단순한 적폐청산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